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코럴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깐만요. 이게 판서가 이걸로 열어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제가 이걸로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공유가 중지됐나요? 잠시만요. 네. 아이고, 공유가 튕겨 나왔네요. 다시 해드릴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렸던 요 지금 상관 분석에 대해서 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가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가셔야 하는 부분들은 크게 상관관계 개념입니다. 개념 중에서도 좀 반드시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첫 번째 부분은 연관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저희가 인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두 변수가 A하고 B가 서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association 또는 뭐 relationship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어느 한쪽이 반드시 뭐 선행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A가 나타나면 B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관성이라고 하고요.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더 다른 개념인데요. 이것은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A는 이 경우에 B의 원인이라고 표현하고요. B는 이 경우에 A의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즉, 인과성이라는 건 원인 결과의 형태로 어, 얘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관 분석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만 상관 분석 이후에 아마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에 이제 그 단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과성을 다루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는 게 오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상관관계라는 이 파트에서 꼭 아셨으면 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상관계수와 계자가 여의자입니다. 여기요. 세 번째 나오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R이라고 수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자,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R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산점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를 찾아보시던 아니면 보고서를 찾아보시던 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연구자가 되시거나 또는 어떤 국가기관에 근무하시거나 또는 뭐 직업 상담적인 부분에 근무하시더라도 상관관계라고 하는 분석을 시행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결과물로 그래프와 상관계수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상관계수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석이 하냐면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관성의 강도를 먼저 해석하게 되고요. 이 상관성의 강도는 바로 상관계수 R이라고 하는 이 수치로 얼만큼 강도가 있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A와 B 뭐 예를 들면요.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처럼 뭐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많아지면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인과성보다는 연관성에 가까운데요. 연관성인데요. 이 경우에 정말로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높아지면 삼겹살 판매량이 정말 높은지에 대한 그 상관적인 수치를 상관계수라는 걸로
표현하게 되는 건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방향도 상관계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방향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보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산점도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도와 방향을 해석하는 것이 이 상관 분석에서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오늘 이 차시 내내 요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가 되면 1차 시 끝나고 나서 2차 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R 스퀘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확대해 드리면 잠시만요. 얘를 예, 조금 제가 확대를 해 드리면 여기 R이라고 하는 이 영문자 알파벳 위에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스퀘어, R 스퀘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2차 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배워가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예시들을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하고 인관성이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즉, 우리가 상관을 연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성과 연관성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이제 2차 시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차시 때는 상관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실습 수업은 아니지만 이런 이론 수업 때 이런 상관 분석에 대한 결과값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는지, 즉 보고서나 아니면 뭐 소위 과제나 아니면 뭐 연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거는 저희가 마지막 차시에 이제 그 실제 국내 논문들 사례를 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찾아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하지 마시고요.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상관 계수가 쓰인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요 결과가 어땠는지, 즉 이 상관계수 R과 산점도 이것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실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이게 실습 과제라는 거는 실제 과제를 지금 내드리는 게 아니라 수업 내에서 진행을 하실 거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보면 키가 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키가 큰 사람들은 예, 발도 큰 경향이 있죠. 강아지도 혹시 강아지 키우신 분들 있으시면 보시면 새끼 때 이렇게 발이 클수록 실제로 대형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키가 크다라는 것은 과연 발 사이즈도 같이 큰 것인가? 자,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예, 키가 큰 사람의 발이 큰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데이터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키가 커서 발이 큰 건지 아니면 발이 커져서 키가 큰 건지 사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이거는 키가 큰 거와 발이 큰 거는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면 키가 커지면 발이 커지는 거에 대한 인과성이 조금 더 먼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것보다는 일종의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현상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변수가 함께 변하면 이게 인과관계냐, 즉 원인 결과의 관계냐.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오늘 이제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의 크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즉 관계의 방향성,
예, 방향성과 함께요. 얼마큼 상관이 있다면 얼마큼 큰 거냐? 그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수업에서는 잠시만요. 인과성의 개념에서 제가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예,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인과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인과관계를 우리가 정의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인과성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자, 하얀색 바탕에서 우리가 보자면, 잠깐만요. 네, 이게 좀, 잠시만요.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인과성이라고 표현하면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원인 결과라고 우리가 과정으로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하퍼 콜린스라는 사람이 커널리티라고 하는 인과성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인데요. 또 학자마다 달라서 이 여섯 가지 요건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관계라는 건 반드시 선행 사건이 있습니다. 선행 사건 A가 있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는 게 원인 결과의 관계를 해석을 하려면 먼저 있었던 A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선행 사건 A를 우리가 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후행 사건은 뒤따라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보시면 예를 들면 키가 커지면 발이 커지는가? 아까 예시가 이런 예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느 게 먼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체는 동시에 커지는 거지 키가 먼저 커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발이 커지는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는 인과성이 아니라 연관성에 해당된다라는 건 지금 첫 번째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면 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또 예시를 드렸던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어,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난다. 네.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지만 사실은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삼겹살 판매량이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선행 사건을 완전하게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위배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많아진 게 먼저 있었다면 만약에요. 사건 A가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사건 B가 뒤따라 오는 거라면 첫 번째 사건에 있어서는 이거는 수용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도 보시면 애매한 경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어, 여자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 불경기가 온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치? 경제학에서 쓰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완벽하게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해석하기 따라 좀 달라지지만
사실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진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떤 하나가 반드시 먼저 나왔다고 보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불경기가 온 이후에 치마의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치마의 길이가 짧아진 상황에서 불경기가 온 걸 수도 있고. 사실 선행 사건 어쨌든 A가 후행 사건 B보다 반드시 먼저 와야 됩니다. 만약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면 흡연을 10년간 했더니 폐암, 폐암이 발병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흡연이라는 게 예, 선행 사건 A가 되어 있고요. 원인에 해당되는 먼저 있었던 사건이 되어 있고요. 이제 폐암이 발병했다라는 건 후행 사건, 뒤따라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조건을 완벽하게 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선행 사건 A와 후행 사건 B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인접성이 존재한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적, 공간적 인접성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거의 붙어 있어야 되고요. 공간적으로도 사실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경제학 용어에서 나오는 나비 효과라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하와이의 나비의 날개짓이 어,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의 태풍으로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하와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중국에 태풍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인데 이 경우에는 이두 번째 요건을 위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만약에 인접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간적인 인접성이 음, 위배됐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하와이라고 하는 이 지역하고 중국이라는 지역에 공간적으로 붙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깝다라고. 따라서 이것도 어,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인 결과의 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게요. 산업재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철수가 있어요. 철수가 어, 10년 전에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이후 10년 후에 두통이 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사실은 예, 이 경우에는 시간적인 인접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두통이 온 원인이 10년 전에 길에서 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사 이런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연관성에 더 가깝습니다. 예, 이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0년 전에 길에서 넘어진 게 계속 매일매일 매일매일 넘어져서 오늘 제가 두통이 왔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매일매일 연속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간적 인접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조건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역지사지인데요. 어, 예를 들면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 사건 B가 발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건 B가 발생했을까? 자, 예를 들면 앞에 예로 한번 볼게요. 지금 선행 사건 이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이 예시로 봤을 때 이게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 게 선행 사건 A고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후행 사건 B라고 하는 걸 성립한다고 해도
이 세 번째 반사시적 조건을 위배하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요 예시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반사시적 조건화를 생각을 해보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안 늘어났을까? 네, 이렇게 이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삼겹살 판매량은 어, 그거랑 관계없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었겠죠. 네, 특별히 삼겹살 판매량이 안 늘어나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실은 이거는 인과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 번째 반사시적 조건화를 위배한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과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요. 이것은 여하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원인 결과 관계냐 아니면 단순히 이런 관계가 있는 관계냐 예,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이번 주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슬라이드가 첫 번째 중요한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어, 자, 우리가 연관성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첫 번째는 우리가 관련성의 방향입니다. 자, 만약에 관련이 된다면 이 두 개의 변수는 어, 어떤 식으로 패턴이 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양의 상관입니다. 양적인, 즉그 파지티브. 그러니까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도 증가하는 걸 우리가 양의 상관이라고 합니다. 즉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우리는 양의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키와 발 크기를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양의 상관은 요 첫 번째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x 변수를 키라고 하고 y 변수를 발의 크기라고 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대체로 키가 커지면 이게 점 하나하나가 개별 사람의 관측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런 발이 키가 큰 사람들은 발도 같이 크는 이런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 사이즈가 증가하면 키도 같이 지금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값을 이렇게 보자면요. 예를 들면 발 사이즈가 260인데 이 사람은 한 170이고요. 뭐 이쯤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발 사이즈가 280이면 실제로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관계라고 선을 하나 그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직선을 하나 그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의 상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실 이 그래프가 사실 산점도라고 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내 논문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상가분석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를 거의 대부분의 이제 논문들이 이거를 이런 그래프를 담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양의 상관에 뭐 또 다른 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뭐 고용 쪽에서 좀 보시자면 소득하고 교육 연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소득과 교육 연수도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교육 연수가 높은 사람들의 소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득도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긋는다면 이것은 방향상으로는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키하고 발의 크기에서 이 상관의
그러니까 키라는 변수와 발 크기의 변수가 관련되는 강도와 소득하고 교육 연수가 관계되는 강도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 연수가 소득에 아주 밀접한 아주 원인이 되는 강력한 요인이라면 예를 들면 누구나 다 교육을 한 수준이 더 높다면 소득이 훨씬 더 누구나 많이 받는다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무조건 다 소득이 높다고 한다면 이 강도가 훨씬 높게 나올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강도가 좀 약하게 나올 겁니다. 그것은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을 양의 상관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증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실 거는 음의 상관입니다. 음의 상관은 지금 보시다시피요. 네거티브한 관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는 마이너스의 관계인데요. 하나가 증가하면 반대로 하나는 감소하는 한 변수가 증가하면 한 변수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높아지면 예, 모피코트나 이런 아주 두꺼운 이런 점퍼 같은 것들은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추운 기온에서 많이 팔리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음의 상관의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대표적인 건강으로 예시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 흡연율하고요. 흡연율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암 발병률 예, 아니죠. 이거는 같이 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흡연율이 아니라 흡연율하고 그 생존율, 생존율로 보자면 흡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존율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예, 아무래도 흡연 자체가 만병의 질환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한쪽은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는 경우, 이러한 추세라면 이것은 음의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음의 상관은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건 여기 있습니다. 네, 즉, 이, 이 여기 x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하나는 증가하는데 하나는 계속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 뭐 또 다른 이제 경제학에서 보시면 가격하고 수요가 있죠. 근데 이것도 뭐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강도는 아주 약하겠지만 대체로는 상관성은 음의 상관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좀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너무 비싼 고가의 제품보다는 대체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많이 선호할 테니까요. 근데 물론 이건 이제 시장의 성격이나 그 재화의 품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좀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음의 상관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무상관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그림에서는 세 번째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론 수업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이것을 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는 그런 수업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산점도를 입력해서 데이터 값으로 출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상관관계라는 것은 직선의 상관관계거든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직선의 상관관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선을 이 점점점점이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거든요. 개체거든요. 이 선을 이렇게 긋는 직선을 하나 그어보는 거예요. 요 직선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이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떤 방향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번이나 2번처럼 뭐 대각선 방향으로 긋기도 어렵고 이거는 이 점 사이를 가장 줄여주는 선을 하나 긋자면 그냥 이렇게 직선밖에 그을 게 없어요. 사실은 가장 줄여주는 선을 하나 긋자면 거리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뒤에서 제가 요 R 값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요 지금 형태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굳이 예시를 들자면 뭐 신발 크기와 IQ 전혀 관계가 없죠, 사실은.
발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IQ가 더 높은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혈액형과 성적 뭐 이런 것들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선형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서는 우리는 모든 상관관계가 이처럼 직선의 형태로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뭐 키나 발 사이즈처럼 한쪽이 커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똑바로 커지는 이런 관계보다는요. 실제 사회 현상은 조금 다른 형태를 많이 띱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하고 성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런 곡선의 관계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와 X축이 스트레스라고 가정하고요. Y축이 성과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성과라는 건 여러분들 뭐 조금 더 쉽게 생각하자면 뭐 시험 성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뭐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보다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급적 없으면 좋겠죠, 일단. 그러다가 성과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면 떨어지다가 반대가 되군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볼게요. 시험 성적 말고요. 예를 들면 음주하고 예를 들면 밑에 걸 음주라고 하겠습니다. 음주하고 치매 발병률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술을 안 마신 사람들에 비해서 술을 약간 마신 사람들이 치매 걸릴 위험이 좀 낮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차 함수라고 합니다. 예, 이차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꺾인 것들을 이렇게 한번 꺾이면 이차 함수, 두 번 꺾이면 삼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는 직선의 관계로 만약에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 개체들 간의 사이를 가장 줄여주는 직선 하나 긋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러면 마치 음주와 치매는 어떤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는 이차 함수의 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당연히 성과가 높겠지만 아예 스트레스가 없는 것보다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험에 조금 더 긴장을 해서 더 이렇게 그 성과가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과학에서의 의외로 많은 관계들이 이런 비선형 관계, 즉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곡선의 관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런 통계 기법에서는 이런 곡선의 관계를 밝히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점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쉬다가 다음 차시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산점도라는 것은 시각화를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 연구에서는 이런 시각화로 산점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관계적인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여기 공부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예를 들면 시험 점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철수는 공부 시간이 여기 1시간, 2시간, 예,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3시간 있고요. 점수가 만약에 70점, 80점, 90점 있다고 가정하자면 철수는 이렇게, 뭐 영수는 이렇게, 영희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 점이 그 사람의 기록인 거예요. 3시간 공부했던 예, 뭐 지영이는 80점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점이 있는 이런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합니다. 자, 이
산점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X축은 독립변수 또는 설명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시험 점수도 늘어나느냐를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이 X축은 공부 시간, 즉 설명변수, 독립변수가 되기도 하고요. Y축은 종속변수 또는 결과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독립변수를 지칭하는 말로 설명변수라 표현하고요. 종속변수를 지칭하는 말로 결과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이 지금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관련성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강도를 이제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세다, 약하다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값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공부를 한 시간밖에 안 한, 예를 들면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이 사람은 지금 보시면 한 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예, 공부 시간은 적은데, 예를 들면 뭐 만점을 맞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의 값까지 포함해서 선을 긋게 된다면, 지금 이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리를 가장 좁히는 선을 긋게 된다면, 뭐 아마 이런 선이 그어질 겁니다.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사실 이상한 값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하고는 다르게 나타난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점도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해서 이런 그 분석 값을 보셔야 진정한 패턴이 나타나고요. 이런 값을 포함하게 되면 왜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요. 앞서 바로 직전까지 했던 거 정리만 한번 하고 산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상관성의 강도, 얼만큼 강한 상관이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좀 약한 상관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이렇게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예.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양의 상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대로 하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 이런 걸 음의 상관이라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이 점들은 한 명 한 명의 값입니다. 이런 값들을 거리를 줄여주는 선을 하나 가상의 선을 그었는데 어느 방향으로도 그을 수가 없는 경우 결국 이렇게 평평한 직선 하나 그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실은 곡선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의 관계인 경우는 직선으로 긋게 되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선의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음주와 치매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와 성과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시험에서는 조금 더 긴장하니까 점수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대체로 또 성과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조금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갖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 좀 멀리 보시고 길게 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행하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강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산점도를 통해서 바로 직전까지 말씀드렸던 건 지금 산점도, 이게 지금 산점도잖아요. 요 방향, 그러니까 요 한 명 한 명의 개체를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요 직선의 방향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양의 관계냐, 음의 관계냐, 관계가 없냐, 곡선의 관계냐. 물론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곡선의 관계는 배우진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져서요.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강도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처럼 이상치, 특이한 경우는 산점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빼고 사실 분석하는 게 맞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방향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강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자, 둘 다 지금 보시면 방향은 동일합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점들은 한 명 한 명의 개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의 개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체를 줄여주는 하나의 선을 그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선의 방향은 동일해요. 지금 이 선도 제가 좀 최대한 비슷하게 여기 그어보면 요 빨간 선이고요. 각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옆에 파란 선을 한번 더 그어보겠습니다. 파란 선을 그어보면 옆에 것도 각도는 거의 비슷해요. 형태도 비슷한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이 하나의 이 점들의 공간을 거리를 가장 줄여주는 이 선에 이 점들이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일치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 경우에는 즉 요 가상의 선 이걸 사실 이제 상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측선에 이렇게 가까울수록 이것은 강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 이 선의 방향은 양의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관계니까요. 따라서 강한 상관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를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지금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거는 이 선의 각도나 기울기는 동일한데 거의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요 점점점점점 점들이 한 명 한 명의 개체인데 실제로는 경향성은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이 직선의 예측선의 하나의 예측선이죠. 이 예측선의 선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약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산점도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산점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관계가 강도가 강하다, 약하다를 단순히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그거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R이라고 하는 값에 수치로 볼 수 있는데 숫자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산점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시각적이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 직선에 부합한다라는 건데요. 앞서 보셨던 예를 들면 키와 발 사이즈의 관계는 강한 상관관계일 거예요. 누구나 키가 크면 발 사이즈가 큰데 대체로 이게 뭐 그 예측 가능한 어떤 숫자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키가 아니 발 사이즈가 280인데 키가 뭐 3m 이렇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우리가 예측 범위 안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직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뭐 교육 연수랑 예를 들면 뭐 연봉하고의 관계, 관련성 이런 경우는 지금 뒤에 나오는 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조금 낮지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교육 수준이 높지만 또 반대로 돈을 적게 벌 수도 있죠. 하지만 관계가 아예 없지는 않죠. 그래도 약간의 관계가 있죠. 근데 이게 좀 다른 생각인데요. 조금 다른 말을 좀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좀 특히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너무 좀 잘못 강조하는 게 이제 제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인생을 성공한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를 굉장히 많이 펼쳐요, 사실. 근데 과연 그럴까? 제가 이제 한 40대 중반 좀 넘어가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 나이 또래 제 친구들이라든지 사는 사람들을 쭉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인생이 지금 한 40대, 50대쯤 됐을 때 꼭 반드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보면 그런 경우도 대체로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약한 관련성이에요. 상관관계로 치면 굳이. 그러니까 대체로 그럴 경향이 보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좋아하는 일 찾아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가치관을 부여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약한 관련성의 관계에 더 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점도를 해석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점, 이상치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약한 상관관계이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Y축은 소득 수준이고요. 만약에 X축은 교육 연수라고 친다면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여기 점이 있는 이 사람은 뭐 교육 연수로 치면 뭐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지금 소득은 제일 높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상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값이 하나 포함됨으로 해서 이 극단값은 이상치 극단값 같은 얘기인데요. 상당히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성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하위 집단을 나눠서 층화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여성, 남성으로 한번 나눠서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라고 하면 뭐 대졸자 이상의 그룹하고 고등학교 이하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교육 연수에 따라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집단을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수치는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과성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성이라는 것은 원인 결과의 관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두 변수가 관련이 있어서 같이 변한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원인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 두 개가 양의 상관이라면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한쪽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냥 상관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보시면 아이스크림하고 익사의 관계도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데이터에서 만약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면 익사 사건도 증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사한 거는 아니잖아요. 인과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만 현상이 그와 같은 경향이 드러났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세 가지 제가 인과성에 대한 요 저기 그 인과성에 대한 법칙 세 가지로 보더라도 선행 사건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판매된 게 선행 사건이냐 아니면 익사가 먼저 나오는 게 선행 사건이냐 알 수 없잖아요. 둘 다 사실 어느 한쪽이 먼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선행 사건을 위배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사시적 조건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면 익사도 익사 사건도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공동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단순히 기온, 즉 여름이라는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예, 인과관계가 아닌 겁니다. 전혀. 상관관계도 이건 잘못된 상관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허위 상관, 잘못된 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석하기 정말 나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교회가 증가할수록 범죄가 증가하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마치 지금 뭐 교회가 많은 동네에서 범죄 사건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많은 거고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범죄도 더 많은 겁니다. 따라서 공통 원인이 인구 밀도라는 부분이지 이 두 가지의 현상만 딱 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가 상관관계를 인과 사건처럼 해석을 하다 보면 마치 이 교회가 너무 많아서 범죄가 많아지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관관계 코렐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는요.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건 맞는데 이 변하는 트렌드만을 얘기할 뿐 그리고 트렌드가 얼만큼 강하게 변하느냐 직선의 관계에서요. 그다음에 방향이 어떠냐 요것만 알려줄 뿐이지 그것이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에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3의 변수, 소위 아까 보셨던 마치 지금 이 관계를 좀 그리자면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요. 지금 사건 수하고 마치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원인 결과의 관계는 아니지만요. 실은 둘 다 공통 분모로 Z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가정하자면 이거는 그냥 기온인 거죠.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인 거죠, 사실은. 예. 익사 사건은 계절하고 관계가 있고요.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이 계절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Z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 두 변수만 떼서 얘기를 하자면 잘못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란 변수, 지금 이 Z를 우리가 교란 변수라고 하거든요. 혼란 변수, 교란 변수라고 하는데 이 Z를 우리가 어, 항상 가능성을 고민을 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는 아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교란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교란 변수라는 것은 조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란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하고 y에 모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z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z라고 표현해요. 미지의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 z라는 표현을 쓸 때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를 미지의 변수, 알 수 없는 변수를 z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자, 예를 들면 x하고 y가 있고요. 이 x, y가 관계가 있다고 해도 실은 숨겨져 있는 미지의 변수 z가 이렇게 영향을 서로 사실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뭐 아까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회랑 예를 들면 교회 수랑 범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교회가 많이 있는 동네가 범죄도 많은 것처럼 보여서 마치 두 개가 관련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관련이 있고 이 두 개가 마치 어떤 원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과관계를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 실은 숨겨져 있는 Z는 인구수라는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아무래도 교회 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실은. 범죄 수도 더 많을 겁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많은 거고요. 종교인들도 종교를 믿는 사람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 실은 Z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근데 마치 이 미지의 변수 Z를 제3의 변수 Z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마치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인 것처럼 보면 곤란하다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Z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요 위치를 좀 바꿔놓은 건데요. 실제로 보면 X하고 Y가 이렇게 인과관계처럼,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화살표로. 그래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여기 보여지지 않는 요 Z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조사되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Z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흡연하고 지금은 뭐 담배가 이제 굉장히 몸에 나쁘다라는 게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또 캠페인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흡연이 암의 원인이라는 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명확한 원인 인과관계가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제 담배 회사들이 또 우리나라는 담배 인상공사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관할하지만 특히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개별 회사입니다. 담배 회사들이 정부에 많은 로비들을 해서 특히 이제 의료 의사들한테 많은 로비들을 해서 이게 유해하지 않다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뭐 우울증 환자들한테 흡연을 권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 실제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머지않은 과거에. 여하튼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면 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또 암에 걸리느냐 이런 연구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1960년대.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커피 안에는 사실 암을 유발하는 그런 뭐 원인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커피에 유일하게 있는 독성이라는 게 카페인 정도인데 카페인 말고도 오히려 반대로 항암 물질들이 더 많거든요. 뭐 클로로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플라노보이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노화를 억제하고 암의 영향을 줄여주는 그런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암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은 이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이거를 이제 반박하는 연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연구를 보면 실제로는 숨은 Z가 있었던 거죠. 숨겨 있는 Z가 실은 흡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흡연을 하면서 커피를 보통 이제 그것도 밥 먹고 나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흡연이라는 건 커피랑도 관계가 있고 암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커피가 암의 원인이 아니라 흡연이라고 하는 게 커피랑 같이 하는 흡연이라고 하는 게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Z가 됐던 거죠. 근데 마치 이거를 조사하지 않고 요 두 개만 떼서 보면 마치 커피가 증가하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암에 걸리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하고 소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육 연수, 즉 얼마큼 교육을 받았는지를 그 연속형 변수로 하는 걸 우리가 교육 연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육 연수와 소득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보시면 실제로는 우리가 교란 변수, 뭐 다른 말로 혼란 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는 숨겨져 있는 변수가 있죠. 바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에, 마치 우리가 교육 연수 이 경우에 이제 교육 연수가 되겠습니다. X가 교육을 많이 받은 게 되겠죠. 그다음에 Y가 직장을 얻었으면 그 소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보면 교육 연수가 물론 소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숨겨져 있는 Z라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변수. 예를 들면 이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죠. 예. SES라고 표현합니다. 소셜 이코노미 스테이터스, SES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뭐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것은 뭐 보통 직업이 되기도 하고 뭐 재산 경제 수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보시면 자 지금 교육 연수는 Z 즉 부모의 SES랑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더 부유한 집안에서 자녀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요. 요즘에 보면 유학을 갔다 오는데 거의 1년에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국립대 등록금이라 그래도 조금 부담이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지만
사립대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해요, 사실은. 1,000만 원은 아니지만 1,000만 원에 근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 학기당 거의 뭐 450, 500만 원 가까이 근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립대에서는요. 그러다 보면 그와 같은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교육 연수에 자녀의. 그다음에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집안이 결과적으로 어떤 소득도 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교육 연수가 높으면 소득도 높아지느냐, 개인 소득도 높아지느냐라고 볼 때는 부모의 SES 이게 그 부모의 이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걸 통제한 상황에서도 정말 그러한지를 해석을 해야 그것이 조금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거를 층화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금 높은 집단, 조금 낮은 집단 두 개로 나눴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교육 연수가 높아지면 소득이 높아지느냐를 보는 것이 어, 참 사실을 보는 데 있어서 더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이제 역인과관계와 양방향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인과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더 인과관계처럼 볼 때 사실은 역인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이 Y가 X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경찰 수와 범죄율이죠. 보시면 경찰의 수가 많으면 범죄율이 높아지느냐? 만약에 이게 인과관계처럼 해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시면 반대죠. 이거는 사실은 경찰의 수가 많아서 범죄가 많아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범죄가 많아지니까 경찰을 늘린 거죠. 수를.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X가 경찰 수가 아니라 X가 범죄율이 되는 겁니다. Y가 경찰 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X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고요. Y는 결과가 되는 것들이라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인과관계가 이런 역인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양방향 인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련을 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양방향 인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하고 건강이죠. 그래서 이거는 돌고 도는 거죠. 소득이 높으면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에 더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헬스장을 다닌다든지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더 건강해지면 아무래도 그만큼 더 일에 집중하거나 더 이제 많은 일들을 생산하게 되니까 예, 또 소득이 높아지죠. 더 높아진 만큼 또 건강해지고 이런 순환적인 인과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방향 인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는 아니고요. 쭉쭉쭉 절반 이상 왔는데요. 자, 이번에 말씀드릴 건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방향과 강도 그리고 이상치 이 세 가지를 상관 분석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방향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상관성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 이건 이제 칼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요 사람인데요. 칼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제안한 피어슨의 상관계수라는 이 R이라고 하는 요 계산식으로 R 값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상관계수는 한마디로 직선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곡선의 관계는 알 수 없고요. 직선의 관계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산점도의 패턴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했을 때 그 숫자를 R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 값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사실 지금까지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 나중에 헷갈릴 때가 어떨 때가 있냐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실제로 보시면 자, 이 부분을 조금 꼭 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상관 계수는 첫 번째가 제일 낮은 상관은 0이 아니고요. 0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있다. 상관의 범위는.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건 좀 쉽게 생각하시면 100% 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트처럼. 그 다음에 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지금 마이너스 1은 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은 완벽하게 음의 상관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1은 완벽하게 양의 상관인 경우입니다. 그쵸? 그리고 상관계수가 낮은 거는 제일 낮은 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인 경우가 예, 0이에요. 이거 파이처럼 보이지만 0입니다. 예, 0인 경우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성이 없는 건 0이다. 그러니까 퍼센트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로 100%니까 음의 상관인 거고요. 플러스 1은 예, 플러스로 100%니까 양의 상관이고 네, 0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냐면 가끔씩 가다가 이제 이걸 까먹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 마이너스 1이 제일 낮은 거구나. 상관이 없는 거구나. 상관성이 제일 적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0으로 가면 갈수록 상관성이 없는 거고요. 예,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은 예, 각각 방향에 따라서 상관이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R 값이 0.7이면 한 70% 정도 상관성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R 값이 0.3이다라면 한 30% 정도 예,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상관계수는 예, 이런 방향과 강도를 함께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표준화랑 공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좀 쉽게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분산이 같은 부호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서로가 다른 부호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양의 상관, 음의 상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과적으로 같은 부호가 많아지면 예, 부호가 같기 때문에 합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약의 상관이 되고요. 예, 서로가 다른 부호라면 이제 음의 상관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결국 이해하자면 이 R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직선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방향은 플러스면 양의 방향,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R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의 그 사이에 있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음의 상관을 얘기하고요. 플러스 1은 완벽하게 양의 상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값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정도가 어느 정도면 좋으냐? 한 0.7 이상이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3에서 0.6 정도면 한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 밑은 이제 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0이 나온다면 관계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보시는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완전히 요 가상의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여기 선에 완전히 부합한다면 이것은 상관이 완벽하게 있는 아마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한 0, 거의 1.0좀 나오겠네요. 플러스로. 그 옆에 있는 이 경우에는 지금 상관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기울기를 그리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밑에 보시면 실제 이제 좀 데이터의 값을 우리가 상관계수로 한번 비교해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예, 일단 방향 자체가 이 지금 한쪽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Y축은 증가했는데 X축은 지금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의 상관이 되는 거죠. 음의 상관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은 증가하는데 한쪽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 본다면 이 직선에 예,
거의 부합하게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0.9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직선을 긋게 되면 더 근접하게 이렇게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 0.99면 음의 상관인데 완전히 이렇게 직선 하나 긋게 되면 부합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한 0.7 정도 되면 직선을 이렇게 긋더라도요. 예, 이렇게 각 개체들이 좀 떨어져 있게 됩니다. 0.5는 더 그렇고요. 이 정도는 이제 중간 정도 상관이죠. 0.3 정도 되면 이제 상관관계가 좀 거의 있긴 있지만 뭐 약하다고 굉장히 약한 상관관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에 이 예측선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게 결국은 예, 0이 아예 관계가 없는 거고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1에 가까워야 관계가 완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넘어가고요. 이제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뭐 교육연수와 소득도 마찬가지고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상관계수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높으면 소득이 높으냐? 네. 하지만 사실 예외가 되게 많죠. 약한 상관인 거죠. 그러니까 0.7 정도가 돼야 강한 상관인데 예외가 많습니다. 뭐 고졸부자도 있고 대졸 빈곤층도 있고 교육은 소득의 요인이지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소득, 자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건 더 낫죠.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사실 대물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능하고 학업 성취도도 마찬가지예요. 어, IQ가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무조건 높은 건 아니죠, 사실은. 물론 이 똑똑하면 더 쉽게 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은 뭐 노력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경향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약한 상관관계도 있고, 뭐 복잡한 상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스트레스 면역력 이런 건 대표적인 거죠. 굉장히 이런 거는 음의 상관이긴 한데,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나올 겁니다. 미디어 노출과 폭력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폭력성이 증가한다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서 보면 굉장히 약한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디어 노출보다는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행복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존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쉬셨다가 지금 42분인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전까지요. 그 했던 얘기들을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이 상관 계수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한 번만 복습하자면 결국은 그 저기 뭐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범위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관계가 아니고요.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0이 가장 관계가 없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방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음의 상관이 완벽하게 음의 상관이 있는 경우고요. 플러스 1은 완벽하게 양의 상관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관의 크기를 보시면 결국은 이 0.7 지금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이거든요. 어, 그쵸. 플러스에서는 그러니까 양의 상관에서 0.7 이상의 경우가 강한 양의 상관이고요. 예. 그 0.3에서 0.6은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한 7 정도, 0.7, 한 70% 정도가 아주 강한 거고요. 중간은 한 30% 미만의 관계라면 그것은 약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마지막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R스퀘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R 값을 제곱한 겁니다. 우리가 상관계수를 우리가 영어로 R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R이라고 하는 요 값에 제곱을 한 값을 우리가
R 스퀘어, R 제곱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R 제곱값은요, 실제로는 이렇게 영문 소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얘기하자면, 좀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x, 즉, 한 변수가 변하는 값이 y, 즉 또 다른 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만약에 어, 상관관계가 0.7 정도 나왔어요. 0.7이면 우리가 높은 양의 상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 뭐가 있을까요? 흡연과 암의 관계가 암 발병률의 관계가 0.7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흡연이 많아지면 암 발병률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쪽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니까. 이때 R 스퀘어 값이 49, 0.49라는 것은 설명력, 즉 흡연이 암의 원인처럼 여겨지는 게 49% 정도 설명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과처럼 설명을 하자면 인과는 아니지만 인과처럼 설명을 하자면 암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흡연이라고 하는 원인이 미치는 영향 수준이 설명 수준이 49%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 스퀘어 값이 0.49라는 건요. 자, 반대로 R 스퀘어 값이 0.25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암 발병에 그러니까 암이라는 결과에 있어서 흡연은 한 25% 정도만 설명한다라는 거죠. 즉, 이 설명력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인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인에 좀 더 가깝고요. 그러나 인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과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원인에 좀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예측력이 낮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예측력도 뭐 같은 말이고요. 예측력보다는 뭐 정확한 말로 얘기하자면 설명력이라는 표현이 좀 더 우리가 그 적합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가 이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이라는 거에 있어서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랑 다르게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논문 지금 이제 좀 있다가 찾아보실 텐데 그 0.3 정도면 이게 되게 30% 정도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0%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여러 숨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30% 정도 어떤 변수가 설명한다라는 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하고 소득의 예시를 봤을 때 교육과 소득의 관련성에 대해서 만약에 R값 말고요. R 스퀘어라고 하는 이 설명력 값이 결정계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R 스퀘어 결정계수가 만약에 한 0.3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R 값은 우리가 이 X 변수와 Y 변수에 관계되는 정도이고요. R 스퀘어는 설명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3 정도 나왔으면 교육은 소득을 30% 정도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0.3이 나왔다면 만약 0.25가 나왔다면 25% 정도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만 설명하니까 결국 한 75% 정도는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소득을 75% 정도 설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으니 이따가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이제 다른 실제로 한번 찾아보면서요. 아마 거기서 다른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제가 넘어가고요. 좀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는 일단은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전체적인 상관 이 개수가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건 결국 요 직선의 부합, 직선에 얼만큼 이런 하나의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예측값이 얼만큼 이렇게 부합되느냐잖아요. 근데 이런 값이 하나 포함이 돼 있으면 직선의 이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상값들은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로버스트 상관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로버스트라는 말이 이제 통계학에 쓰이게 되면 좀 강건한이란 뜻이거든요. 로버스트는 로버스트. 예, 비입니다. 좀 잘 안 써져서 ROVBUST 강건한이란 뜻입니다. 통계에서는 수학에서는 강건하다란 말은 뭐냐 하면 뭐 아주 이렇게 예민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상관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극단값을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빨리 말씀드리면 비선형 관계가 을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요런 형태의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곡선의 관계인데 이런 이차 함수의 관계인데 마치 직선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산점도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통해서 이게 직선의 관계인지 직선의 관계가 아닌지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실습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상관 분석 R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차 시때 이제 그 이 수업을 종료하기 바로 직전에 실제로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피어스는 상관 분석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만 상관 분석이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인데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피어슨 상관계수는 우리가 모수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어슨 상관 분석을 분석합니다. 스피어만 상관 분석은 정규 분포가 아닌 비모수 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한 30명 정도 아주 적은 30명 이하의 적은 수의 표본을 분석할 때에는 스피어만 상관 분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피어슨의 상관 분석은 우리가 어떤 하나하나 점수 그러니까 연속된 숫자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런 어, 간격 척도나 직선의 관계를 가정하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일반적인 이 상관 분석 방법을 피어슨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숫자가 적다면 한 30명 미만이라면 사람의 수가 피험자의 수가 30명 미만이라면 이 경우에는 사실 원점수로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런 경우에는 등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순위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연속형이 아니라 순서형 척도처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표본수가 충분하다면 30명 이상이라면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주 수가 적다면 그만큼 간격도 적을 거고 이 분포가 막 이게 막 들쑥날쑥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맞는 거죠. 자, 그래서 30명 미만이라면 스피어만 상황기술을 쓰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마지막 차실 때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실제 이제 자료가 사용된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 한번 보시면서 이게 아마 어떤 친구들은 피어슨의 상관 분석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또 찾아본 게 스피어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이점을 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관 분석의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네, 그래서 표본 크기도 결정하게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표본이 한 30명 미만이라면 스피어만 분석을 하게 되고요. 미만이라면 30명 이상이라면 예, 피어슨의 상황 계수를 하게 되고 30명 미만이라면 스피어만의 상황 계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산점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통해서 이상치의 방향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냥 이상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또 이게 선인지 아니면 직선의 관계인지 곡선의 관계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산점도 이후에 자동적으로 이제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서 상관계수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면 거기서 우리는 예, 만약에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했다면 R 값을 보게 되고요. 뭐 R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0.7 같으면 아까 0.7 이상이면 강한 상관계수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그다음에 스피어만 상관계수면 P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P는 P 밸류 유의 수준의 P 값이 아니라 스피어만의 약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0.5, 0.5 뭐 이러면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의 수준이 나옵니다. 만약에 0.7의 상관관계라고 해도 만약에 유의 수준이 어, 유의미한 상황이 아니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면 0.35 뭐 이렇게 나온다면 0.05보다 낮아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0.35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예,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0.5로 나왔는데 이게 P 값이 그러니까 유의 수준 값이 0.0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0.5보다 작으니까 0.05보다 작으니까 이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의미 있는 양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스텝에서 결과 해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제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서 한번 거기서 보시겠지만 상관계수가 크다, 작다, 중간이다. 먼저 이거를 제일 먼저 살펴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같이 살펴보는 거죠. 양의 방향이다, 음의 방향이다 같이 살펴보게 되고 그 이후에 R 스퀘어 값을 통해서 이 변수의 예측력이 어느 정도였다, 설명력이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들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살펴보실 때 상관계수의 크기, 방향, 그 다음에 R 스퀘어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요 세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상관이라는 거는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 예시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찾아보실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같은 내용인데 예시를 들은 거라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뒤에 부분들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시라서. 어,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습이라기보다 그 찾아보기 전에요. 상관 분석의 한계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 장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장점만 얘기하자면 관련성의 방향도 알 수 있고요. 장점은요. 방향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성의 크기도 알 수 있고 이상치도 우리가 산점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건 장점입니다. 그러나 상관분석 자체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두 개의 변수만을 분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상관 분석은 두 개만 분석 가능해요. 즉 하나의 변수와 또 다른 하나의 변수의 관계만을 분석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죠. A와 B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있죠, 사실. 또 그보다 더 심각한 한계점은 직선 관계만 측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 현상에서는 직선뿐만 아니라 상당히 곡선의 관계도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번 꼬인 거.
하나, 둘 꼬이고 이건 3차. 하나, 둘, 셋. 세 번 꼬인 거. 4차 하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되게 복잡합니다. 이 자체가 곡선이. 그래서 지금 직선의 관계를 보시는 이런 상관 분석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졸업하실 때쯤 되면 4학년 때 이제 저희는 졸업 작품점인데 뭐 공식 명칭은 실제로는 졸업 논문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졸업 논문을 쓰실 때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상관 분석을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학생들이 상관 분석으로 졸업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이제 이후에 배우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이 분석을 통해서 이런 인과관계로 좀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변수를 넣어서 예측 가능한 심지어 교란 변수까지 통제 가능한 혼란 변수까지 통제 가능한 이런 분석이 대안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학습하실 겁니다. 또는 저희 수업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좀 어려운 이제 분석 방법으로는 구조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잠재 변수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에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변수들에 대한 복잡한 관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숨은 관계까지 다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과 추론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관 분석의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론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상관분석은 산점도를 통해서 먼저 직선의 관계인지 이상치가 있는지 방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분석을 실제로 수행하고요. 손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통계 소프트웨어로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면 R이라는 값을 상관계수 R 값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값이 나올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방향과 강도를 각각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상관의 강도가 어떤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유의 수준이 귀무가사를 이제 기각할 정도의 유의 수준인 0.05 미만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상관 계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넘어가면서 해석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R 스퀘어 값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실제 그 변수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관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주에는 이제 에노바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리 살짝 예고를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노바는 세 집단, 우리가 이전에 두 개의 집단은 T 검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집단은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세 집단 이상의 평균. 그러니까 집단이 세 개 이상이 되면 평균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때는 분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분산 분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에서 한 요인만 보는 일원 배치 분산 분석과 두 요인의 역량을 같이 고려하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 그리고 사후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후반부는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공유 중지가 아니라 잠시만요. 잘못 눌렀네요. 어, 잠깐만요. 어? 갑자기 튕겨 나왔네. 잠깐만요. 녹화 중지. 네. 녹화를 지금 제가 중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구나.